이번 시간에는 사내표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 시간에서 그 표준 분류에서 재정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표준을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제표준, 지역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사내표준 이렇게 분류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사내표준은 기업 내에서 자체로 규정한 표준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업무 기준이다. 이걸 우리는 사내 표준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준은 재정 주체에 따라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제정한 표준은 우리는 국제 표준. 그다음에 지역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을 우리는 지역 표준. 그다음에 국가 표준화 기구에 채택한 표준을 국가 표준. 어떤 단체가 채택한 표준을 단체 표준. 우리나라에 이제 SPS가 단체 표준이 되겠죠. 어떤 조합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어떤 기관들, 비영리 단체가 제정한 그런 표준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에서 규정한 표준, 사내 표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재정 주체에 따른 사내 표준, 우리 기업의 사내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 표준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회사, 공장 등에서 어떤 재료, 부품, 그 다음에 제품 및 구매, 제조, 검사, 관리 등의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한 표준, 그리고 회사 내 질서를 유지하고 우수와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경제로 만들기 위해서 회사 내의 모든 활동을 성문화시킨 규율, 즉 사내 법률과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사내 표준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사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 표준을 지켜나가는 조직적인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사내 관계자들이 전체 이익을 목적으로 그 회사의 기술, 지식, 경험을 근본으로 해서 사내 표준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사내 표준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내 표준화는 표준을 정하고 준수하고 그다음에 개정하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내 표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내 표준화의 목적은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기업의 고유 기술 축적, 그다음에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화를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의 기술을 전승하며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사내 표준화를 통해서 업무 및 작업의 통일성, 연계성을 확보하고 업무 작업의 효율적 시간을 촉진하여 업무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내 표준을 한다. 두 번째 목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안정과 그 다음에 어떤 공정이 생기는 어떤 산포의 감소를 가져오며 안정된 품질을 통해 제품의 품질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내 표준화를 한다. 세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 안정 및 향상을 위해서 사내 표준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 코스트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사내 표준화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및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 사내 표준화를 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이 사내 표준과 사내 표준화와 품질 경영 시스템과 관계.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품질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보증하고 개선하고 이런 지속적인 그런 개선 활동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기업들은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한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이게 이제 산입 표준이라는 거야. 산입 표준은 우리 기업의 시스템을
이행하는 수단이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사내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 표준화 정의에서 얘기했듯이 표준을 잘 지키고 준수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내표준에서 품질 경영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내표준화 절차를 보면 이제 이렇게 쭉 복잡하게 돼 있는데, 먼저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경영 책임자는 이제 방침을 설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사내표준화를 위한 추진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영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내표준을 작성할 것인가, 표준화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이 끝나면 각 부문별로 업무 분장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를 심의하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실행 유지 관리.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로 관리해 나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내 표준화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내 표준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그 KS 단체 표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내 표준화 니즈가 있고 그 니즈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내 표준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또 IS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SO 19001이라고 하는 그 표준에서 요구하는 표준화 요구사항, 또 14001 같은 경우는 그 표준에서 요구하는 표준화 요구사항, 이런 니즈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사내 표준을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뭐 IS 9000이나 14000이나 이제 이런 표준을 분석해서 우리가 니즈를 분석해서 사내 표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KS 인증, 단체 표준 인증, 자, 이런 인증에 대한 사내 표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KS와 단체 표준 인증은 이렇게 우리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준화 관련 법규에서도, 법률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헌법이 있고, 국가표준기본법, 그 다음에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표준심의령, 세칙, 그 다음에 KS 인증 업무 운영요령, 단체표준 지원 촉진 운영요령, 이런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KS 인증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법제처나 포털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법률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KS와 관련된, 또 혹은 단체 표준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KS 단체표준 인증을 위한 사내표준 작성은 이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표준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 것인가, 규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상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 예. 그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체계로 사내표준을 체계를 관리할 것인가, 그 사내표준 체계를 결정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그 체계에 따라서 작성해야 될, 아까 그 대상 결정에서 결정된 사내표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준을 작성해야 될 건가, 그걸 이제 우리는 목록이라고 해요. 사내표준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각 부문별로 해당 부문의 담당자 또는 실무자, 전문가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 모든 걸 다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와 관련된.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각 뭐 생산, 그 다음에 뭐 서비스, 관리, 뭐 QC, 설계, 이렇게 기능별로 이렇게 업무가 다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그 각 기능과 관련된 그러한 표준들은 그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는 게 가장 합당하겠죠. 그래서 각 기능별로 업무를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내표준 작성 작업을 하는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내표준화 먼저, 그러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내표준화 대상 결정. 그래서
KS 인증을 위한 산입표준화 대상 결정, 그다음에 서비스 인증을 위한 산입표준화 대상 결정, 이 두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KS는 이 공산품, 제품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동안에 KS 인증을 했지만 1998년도부터는 그 서비스도 이제 이렇게 이 KS 인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KS 인증을 위한 산입표준화 대상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품 KS 인증을 위한 산입표준화 대상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KSQ8001이라고 하는 우리 KS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나라 표준 인증에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표준 번호를 검색하면 이 표준의 원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표준의 부속서 B에 보시면 이제 KS 인증 심사 보고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KS 심사는 총 6가지를 평가해요. 이게 품질 경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자재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완전 그 제품에 대한 제품에 들어가는 자재 부품 이런 관리를 잘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한 자재를 투입을 해서 그 제품을 이제 제조 가공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죠. 공정 제조 설비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최종 제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합부 판정을 하기 위한 시험 검사 설비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자원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이 6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근데 이런 6가지 대심사 항목의 그 심사 항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하면 총 33개다. 그래서 이 6개 심사 항목의 총 세부 3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부속서 B를 보시면 품질 경영에서는 어떤 산입표준을 규정해라. 자재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산입표준으로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해라. 또 공정설비 제조설비 관리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산입표준으로 규정하고 이행해라. 마찬가지 제품관리, 시험검사설비, 소비자 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여기에 보면 산입표준화를 해야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산입표준화 니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심사 항목별로 예를 들면 품질경영에서는 뭘 산입표준으로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는가, 자재관리에서는 뭘 산입표준으로 규정하고 업무 수행을 하라고 하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우리는 산입표준화 니즈다 그래요. 그래서 33개 항목에서 요구하는 산입표준화 니즈를 파악해서 대상을 결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KS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KSQ8002입니다. 요거는 요 표준에 보면 부속서 A가 있어요. 서비스 인증 심사 보고서에 여기는 이제 사업장 심사 평가 항목인 서비스 품질 경영, 그 다음에 서비스 운영 체계, 서비스 운영,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 시설 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 총 19개 심사 항목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 제품과 같이 서비스 케이스 인증을 위한 산입표준화 니즈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산입표준화 체계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산입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KSQ ISO TR, 이 TR은 테크니컬 레포트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TR 10013이라고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 문서와 지침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자 우리 국가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산입표준화 체계를 매뉴얼, 절차, 지침 이렇게 구성을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표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KS나 단체 표준을 인증한 산입표준 체계도 이렇게 매뉴얼, 절차, 지침 형태로 이렇게 KSQ ISO TR 10013에 따라서 체계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품질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어떤 기본 방침,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조직, 그 다음에 품질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문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산입표준. 그다음 절차, 지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절차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이한 기능 간의 활동을 규정한 문서를 우리는 절차서라고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보조하는 산업표준서, 한 기능 내에서 업무 활동을 규정한 문서. 이게 이제 지침이에요. 그래서 절차와 지침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이한 기능 간의 활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내부 심사를 한다 그러면 내부 심사를 하는 기능이 있고 심사를 받는 기능이 있고 또 심사 계획 그다음에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한 어떤 결제를 하는 기능 이렇게 기능이 있겠죠. 나눠져 있겠죠. 그럼 그 벌써 기능이 세 개잖아요. 그렇죠? 기능 간의 활동을 이렇게 규정한 문서가 절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심사 지침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내부 심사 절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업표준명을 작성하실 때 내부 심사 절차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서로 상이한 기능 간의 활동을 규정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예를 들었죠. 내부 심사라고 하는 것은 내부 심사라는 심사팀이 있고 심사를 받는 피심사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심사 계획 수립 결과 보고의 결제 기능 승인하는 그러한 경영 책임자의 기능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는 이렇게 하고 심사팀은 이렇게 하고 피심사팀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내부 심사 절차에는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사팀은 내부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보고하고 피심사부터는 심사 수감을 받고 그다음에 심사부서에 어떤 시정 조치가 있으면 시정 조치 요구를 해서 그다음에 내부 심사팀에 보고하고 통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심사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경영 책임자에게 결제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부 심사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내부 심사 절차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는 절차는 이제 서로 상이한 기능 간, 그러니까 한 두 개 이상의 기능 간의 관계를 기술한 산업표준이라고 한다면 지침은 한 기능이에요. 한 기능.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우리 공정에서 어떤 작업자가 이렇게 작업을 혼자 1부터 5까지 혼자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인수검사 지침, 중간검사 지침, 최종검사 지침. 검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 해요. 다 하죠.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한다 이런 얘기야. 한 기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침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표준에서 대표적인 지침서가 뭐냐 그러면 이제 각 단위 공정별로 예를 들면 이제 절단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접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표시 공정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단위 공정이라고 해요. 공정의 그 세부 공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단위 공정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죠. 그럼 1, 처음에 어떻게 하고 2, 3, 4 순서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그 작업자 한 사람, 그럼 우리는 한 개의 기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업 표준 같은 경우는 그 단위 공정에서의 작업 표준은 대표적인 지침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인수 검사나 중간 검사나 최종 검사나 이런 것도 검사 산업 표준도 하나의 지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업 표준을 보면 우리 기업들의 대부분이 보면 이제 경영, 조직, 업무, 사무, 관리 업무에 적용되는 산업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과 관련된 산업 표준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눠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금 예를 드린 내부 심사 절차라든가 뭐 경영 검토 어떤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 품질 경영 절차라든가 뭐 개선 활동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어떤 그 조직 업무 관리에 적용되는 내용,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스템을 관리하기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이걸 이제 관리 표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술 표준은 우리 제품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 표준. 그러니까 자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공정 중에 있는 반제품, 그다음에 공정을 거쳐서 나온 완제품 이렇게 작성된 검사 표준, 그다음 단위 공정별 작업 표준, QC 공정도, 시험 표준, 설비 보존 표준. 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기술 표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편의상 관리 표준과 기술 표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표준, 아까 이제 우리가 산업 표준을 이렇게
경영 조직 관리 측면의 표준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 표준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적용 범위, 목적, 용어와 정의, 책임과 권한, 업무 절차, 기록 관련 표준. 그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포함하고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이 없는 경우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 2, 3, 4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이걸 절이라고 해요. 1절, 2절 이렇게 하나 오는데 온점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케이스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적용 범위, 목적, 용어의 정의, 책임과 권한, 업무 절차, 기록, 관련 표준 이런 순서로 우리가 사내 표준을 작성을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표준 QC 공정도죠. QC 공정도라고는 하는 것은 이제 자재가 투입이 돼서 공정을 거쳐서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전체 그 과정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 표준을 우리는 QC 공정도, 또 제조 공정도, 또 자동차 업종에서는 관리 계획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이 QC 공정도는 어떤 구성 요소를 포함해 작성해야 되느냐? 이제 해당되는 공정명입니다. 공정명, 그다음에 도시 기호, 그다음에 그 공정에 사용되는 사용 설비. 사용 설비에는 이제 제조 설비, 검사 설비, 시공구. 그다음에 그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와 부품.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리 항목, 그 공정에서 관리해야 되는 관리 항목. 그다음에 그 관리 항목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주기. 2시간마다 할 거냐? 오전에 한 번 할 거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루에 2번 할 거냐? 이런 주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항목. 이제 여기는 공정중요한 검사니까 중간 검사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검사하는 기준, 방법, 검사 항목, 기준, 방법 이런 내용을 규칙 공정도에 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책임과 관련된 사항, 기록 관련 표준 이런 요소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준. 그래서 이제 작업자의 업무 기준이죠. 이거는요. 그래서 작업 표준의 구성 요소는 이제 적용 범위, 그 다음에 해당 공정서의 작업자가 달성해야 될 목표 품질, 그리고 해당 공정에 사용된 자재가 뭐냐, 그 다음에 사용 장비 계측기, 이런 것들. 근데 사용 자재, 사용 장비 계측기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QC 공정도에서 규정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그 다음에 작업 순서, 방법, 조건, 그 다음에 공정관리, 공정관리사항, 그 다음에 작업자의 자격 요건, 어떤 특수 공정인 경우, 그 다음에 작업 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이상시 처리사항, 인수, 인계, 인수사항, 이러한 내용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표준서입니다. 기술 표준,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는, 그래서 관리 표준과 기술 표준은 이게 구성 요소가 달라요. 관리 표준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대로 내부 심사나 품질 경영이나 그런 구성 요소로 쭉 다 작성하면 되지만, 작업 표준, 그다음에 QC 공정도, 검사 표준은 각 다릅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 구성 요소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내 표준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 검사 표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 범위, 그다음에 종류, 등급 및 호칭, 그다음에 품질 기준. 예를 들면 어떤 자재다 그러면 그 자재에 대한 품질 기준, 그 품질 특성과 특성별 요구사항, 이거를 이제 우리는 품질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제품의 판정 기준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런 보도블록이 있다 그러면 그 보도블록의 품질 특성은 뭐냐면 겉모양, 치수, 강도예요. 겉모양은 이래야 되고 치수는 얼마여야 되고 강도는 얼마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요구사항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는 그 품질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도블록이 만들어지면 그 보도블록을 검사를 해서 여기서 규정한 품질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겉모양, 치수, 강도가 이 품질 기준 정한 기준에 충족이 되면 적합품, 그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부적합품,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품질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기준이 곧 뭐가 되느냐?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검사 표준에서 제일 먼저 작성해야 될 게 품질 기준이다. 그래서 검사 표준은 이제 우리가 자재
부품에 대해서 하는 인수검사, 표준소, 그 다음에 그 공정 중에 하는 중간검사,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에서는 하는 검사, 최종검사. 이렇게 우리가 검사 표준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인수검사, 중간검사, 최종검사의 검사 표준은 자, 이러한 구성 요소로 작성하면 된다.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검사 및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및 시험이에요. 여기는 이제 총 5가지가 포함이 돼야 돼요. 검사 및 시험에는 이 4절 검사 및 시험 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항이라고 하는데 4.1 노트 구성 및 단위체, 그 다음에 4.2 검사 항목 방식 및 조건 주기, 4.3 시료 채취 방법, 4.4 시험 방법, 4.5 판정 기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정해야 된다. 근데 전수검사인 경우는 4.3 시료 채취 방법이 빠지게 되겠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검사 및 처리, 포장 및 표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 세부적인 작성 방법과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그 사례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표준 같은 경우에 적용 범위, 시험 요원, 자격, 그 다음에 시험 장비 및 기구, 시험 준비 및 조건, 시험 절차, 시험 시 주의사항, 결과 계산 및 정리, 관련 표준, 이런 요소를 포함해서 작성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내표준 목록과 작성과 업무 분장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제품 KS나 KS 서비스 공장 심사 6개 심사 항목별로 그 사내표준이나 니즈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목록을 작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목록을 작성한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거고,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품질 경영, 자재 관리, 공정 지수 설비 관리, 제품 관리, 시험 검사 설비 관리, 소비자 및 환경 자원 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6개, 서비스는 5개. 그래서 각 그 심사 항목별로 이제 그 산입 표준화 니즈를 분석을 해서 작성해야 될 목록들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하나의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품질 경영 같은 경우는 총 품질 매뉴얼부터 13 협력업체 관리 절차까지 총 13개의 산입 표준을 작성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재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재관리 절차가 있고 자재별 인수검사 지침.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이제 자재가 10개다. 그럼 10개에 대한 인수검사 지침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상을 결정한 사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지수설비관리에서는 공정관리 절차, 공정별 중간검사. 공정이 예를 들면 10개 공정이 있는데 그중에 한 7개 공정은 중간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7개 중간검사 지침을 이제 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별 작업 표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공정이 10개다 그럼 10개 작업 표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조 설비 관리 절차, 제조 설비 운전 지침. 이건 설비 운전 지침은 이제 각 설비별로 해야 되겠죠. 설비 및 윤활 관리 지침. 그다음 제품 관리에서는 설계 및 개발 절차, 제품의 품질 관리 절차, 그다음에 제품의 최종 검사 지침, 부적합 제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시험 검사 설비는 관리 절차,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자원 관리에서는 고객 불만 처리, 제품 구매 정보 관리, 환경 및 안전 관리, 교육 훈련 절차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부속서를 보면 8001 부속서를 보고 이렇게 니즈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목록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가 요거는 그 33개 항목 그 심사 항목에서 사내 표준화 니즈를 파악하고 결정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목록 형태로 이렇게 작성한 거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 품질 경영, 서비스 운영 체계, 서비스 운영,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 시설 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 이렇게 총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심사 항목 총 19개 평가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여기도 이제 서비스 품질 경영에서는 이제 규정해야 될 산입 표준은 목록을 보면 품질 매뉴얼에서 경영 검토 절차까지. 그다음에 서비스 운영 체계는 2개. 그다음에 서비스 운영은 이제 이사 서비스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작성해야 될 표준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딱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산업표준 목록을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관리표준 구성 요소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을 작성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업무 분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품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쪽에는 품질, 구매, 생산, 품질이 많죠. 요거는 이제 그 각 기능별로 제가 작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그러면 KS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단체 표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단체 표준 인도 이 KS 인증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KS에 맞게끔 이러한 형태로 작성하시면 단체 표준 인증도 부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니즈를 분석했고, 그 다음에 체계도 결정을 했죠. 절차, 지침 뭐 이런 형태로 이것도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사내 표준, 각 항목별로 뭘 작성해야 될까? 목록도 작성이 됐고, 각 목록별로 어느 팀이 작성해야 될 것인가? 업무 분장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느냐? 그러면 이제 틀에 맞게 사내 표준을 작성을 하는 거죠. 사내 표준 목록별로 KSQ ISO TR1001선 품질 경영 시스템 문서화 지침, 그 다음에 KS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에 따라 업무 분장 부문별로 사내 표준안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럴 때 이제 고려사항이 있어요. 우리 회사, 이제 기업의 조직 규모, 사업 형태, 그 다음에 업무 작업의 복잡성,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역량,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산업표준을 작성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표준 작성 케이스가 ISO TR1001-13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날의 표준 인증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표준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설명을 별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날의 표준 인증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 사내 표준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되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 KSQ ISO TR1001 품질 경영 문서화 지침에 따른 이제 문서화 지침에 따라서 KS 제품 및 서비스 인증을 사내 표준 작성 방법과 사내 표준 목록별 작성 사례는 제 블로그에 다 이 자료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내 표준 목록별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 목록별로 작성한 사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이 KSQ ISO TR1001-13에 맞게 작성한 사내 표준 사례를 유기농의 표준 작성 A2G 네이버 블로그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이제 거기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내 표준을 작성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KS 그다음에 이제 뭐 KC 뭐 이런 인증을 위해서 사내 표준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 가이드도 있고요. 가이드도 있고 그다음에 KS 서비스 분야별로 제품별로 쭉 이렇게 사례들이 거기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사내 표준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사내 표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